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지난주 11월 10일 날 1110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1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1110 부동산 대책 자료를 보면서 조목조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11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자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해서 가격 부분 매매 전세 하락세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는 금년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단, 이게 중요하죠?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 시 누적 하락폭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했을 때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정책은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이 아니라, 자, 낙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으니까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걸 좀 방지하는 그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면요. 106.4%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근데 최근 들어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가 떨어졌냐면 9.2%가 하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상승분에 비교해서는 최근 떨어진 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상승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하락폭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연착륙이죠. 연착륙.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전세는 어떠냐? 전세 매물 누중 및 전세 대출 금리 상승세 등으로,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증가하는 전세 매물을 받아줄 전세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비싸니까 월세보다 그 월세로 몰리면서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가 사라져 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 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전세 가격도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월세는 어떻냐? 자, 가격 상승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으나 임차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왜 월세를 선호하는지 아시겠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기 때문에 등으로 가격 조정 속도는 전세 대비 제한적이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월세 가격이 크게 치솟았죠? 근데 크게 치솟은 거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이 좀 제한적인 하나 월세 가격 상승세는 그래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전세는 이 보라색선이에요. 자, 내렸다가 올랐다가 계속 내려서 현재 마이너스 구간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면. 월세는 계속 0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오르긴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는데 크게 올랐다가 적게 올랐다가 하는 겁니다. 상승폭은 지금 계속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상승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세는. 자, 그런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지만 상승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 거래량. 매수 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역대 최저 거래량. 그 심리 부분을 보면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해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집을 안 사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집을 안 살려는 심리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량은
매수, 매도, 희망 가격, 괴리 확대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받고 싶겠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내가 왜 시세를 다 주고 사냐? 그리고 시세보다 더 비싼 거는 내가 왜 주고 사냐?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죠. 금매가 나올 때까지, 또는 금매, 급금매 이런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매도자는 좋은 가격에 받고 싶고, 매수자는 집을 안 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서로 원하는 가격대가 달라서. 그래서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 정부에서는 이 심리 부분을 조금 완화해주고 이제 거래량을 조금 늘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구나. 그러면 지금 거래량을 조금 늘려주는 정책을 하려면 지금 자, 매도인들은 집을 팔려고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매수자가 조금 살 수 있게 좀 그 매수자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 자, 한은에서 발표하는 주택 전망 지수가 이 빨간 선인데요. 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국에 전망하고 있으니까 자, 국토연구소에서 자, 부동산 심리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부동산 심리 지수가 자, 크게 꺾이고 있죠. 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심리 지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주택 거래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4.6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 4.6은 자, 여기 08년에서 010년 사이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때거든요. 요때 거래량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부동산 거래량이 훨씬 더 낮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거래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래량을 좀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거래량을 살리려면 자, 매수자가 지금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자 쪽의 규제를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수자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과거 5년 상승폭보다 최근 들어서 그 떨어진 하락폭이 너무 제한적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규제는 풀되 좀 제한적으로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미분양.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미분양 재고를 봤더니 전국의 미분양 재고는 2022년 9월 현재 42,000호다. 근데 위험 수준이, 그러니까 미분양의 위험 수준이 얼마냐면요. 통상 10만 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만 호 이상 됐을 때는 굉장히 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 그런데 현재는 42,000호 정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또 장기 평균, 지난 20년간 장기 평균이 63,000호인데 이거에 대비해서는 42,000호면 아직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고는 있으나 아직 위기를 초래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되는 준공업 미분양 7,000호도 안정적인 흐름이다. 자, 그러면 미분양이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수준이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왜 굳이 지금 미분양을 들먹이고 있냐? 이걸 봤을 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동향 해가지고 다만 9월 들어서 미분양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도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9월 들어서 미분양 재고가 큰 폭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금 미분양 재고가 큰 폭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위험 수준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사실 이 미분양이 지금 크게 늘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부동산 PF 대출이 지금 막혀서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그런 위기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대책이 나온 겁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9월 미분양 증가폭 9,000호는 2015년 12월 12,000호 이후 가장 큰 증가폭에 해당된다. 자, 지역별 미분양 8월에서 9월에 대구는 8,300에서 1,500으로 늘어났고요. 경기도는 3,200에서 5,600으로 증가했고 서울은 600에서 700으로 미분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자,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이 보라색 선이 전체 미분양이고요. 이 하늘색 선이 그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자, 먼저 전체 미분양을 살펴보면 자, 이때가 07년 1월 이후 07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고 08년도에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미분양이 크게 치솟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미분양이 크게 줄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거래량을 확인했을 때는 그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가 훨씬 더 안 돼서 거래량이 지금 확 줄은 상황이죠. 근데 미분양을 봤을 때는 자, 금융위기 때는 미분양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자, 소폭 오른 상황이다. 소폭.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소폭 지금 오른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적지만 미분양은 금융위기 때만큼은 많지가 않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는 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준공후 미분양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준공후 미분양은. 자, 그 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이 빨간 선이 지방 미분양인데요. 지방 미분양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역시나 금융위기 때 그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증가한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증가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미분양을 봤을 때는 수도권 미분양도 뭐 이때가 금융위기 때인데 요때죠, 요때. 자, 금융위기 때보다도 아직은 훨씬 낮은 상황이다. 그 미분양이 증가하긴 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갑자기 금융위기 때만큼 크게 증가해가지고 지금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미분양이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냐? 왜 그럴까요? 바로 부동산 PF 대출에 이 미분양이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 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 공급 선행 지표들이 하락세 반전했다. 건설 경기,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 애로가 심화되며 건설 경기 지수 하락 지속. 그러니까 금리 상승 등으로 해서 주택을 살려는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잘 안 팔리겠죠? 그럼 집이 잘 안 팔리면 집이 잘 팔려야 건설회사에서도 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금 회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 애로가 지금 심화되면서 건설 경기 지수, 집을 앞으로도 계속 지으려고 하겠다.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그 전망하는 게 있는데 그 건설 경기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회사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허가 분양. 봐가지고 인허가와 분양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 흐름도 둔화되는 등 중장기 주택 공급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주택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또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드니까 건설회사에서 집을 많이 안 지려고 하죠. 근데 건설회사에서 집을 안 지면 그게 분양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고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이나 5년 정도의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3년에서 4년, 5년 후에는 물량이 확 줄어들 수 있겠다. 지금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겠다.
근데 3년이나 4년, 5년 후에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그때는 주택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근데 주택 매수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집이 안 팔리지만 집이 잘 안 팔려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 부족과 금리 하락으로 인한 주택 매수 심리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게 우려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전국 주택 인허가 2022년 5월에 48,000에서 2022년 7월은 36,000으로 떨어졌고 2022년 9월은 33,000으로 떨어졌다. 계속 줄고 있다. 자, 분양을 한번 볼게요. 분양을 봤을 때는 2018년에 21만 3,000호, 2019년도에 그거보다 조금 늘어서 21만 4,000호, 2020년도에는 23만 3,000호, 그리고 21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늘어서 23만 6천호, 그리고 2022년에는 18만 8천호로 뚝 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5월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22년이니까 언제요? 23년, 24년, 25년, 26년. 한 25년, 26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양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22년부터 분양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2025년부터는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2025년에는 지금은 고금리지만 그때는 다시 저금리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주택 매수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면 공급 부족과 매수자의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게 우려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을 지금 당장 계속 해야 된다.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 자, 그 다음에 10월 11월의 경우 분상제 개편 대기 물량 해소 향후 미분양 우려 등으로 분양이 일시 증가했으나 연간으로는 추세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계속 추세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설 경기 및 건설 자금 조달 지수 건산연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인데요. 자, 이게 이제 하늘색 선이 건설 경기 실사 지수고요. 이게 건설 자금 조달 지수인데, 자, 건설 경기 실사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은 누가 건설하라고 자금을 조달해 주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건설 자금 조달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최근 3년 인허가 흐름 추이를 봤을 때, 자, 수도권 서울을 봤더니 어때요? 20년, 21년은 인허가 많았어요. 근데 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이게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과 2021년은 인허가 물량이 좀 늘다가 2022년 올해 들어서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년에서 5년 정도 후에는 다시 물량이 줄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 5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건설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할 수가 없다. 자금 조달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되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몰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서민 중산층 주거부담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이 집을 조금 살 수 있게 해줘가지고 건설회사가 자금을 좀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건설회사 지금 살리려고 이번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을 내놔야 된다. 해가지고 첫 번째,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두 번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세 번째, 서민 중산층 부담을 경감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책으로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 세 가지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그래서 금융 부분이 있어요. 금융 부분.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번 대책은.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PF 대출 보증,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 지원 확대.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PF 대출이 뭐냐, 이거 한번 살펴보면 여기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단계 및 건설 사업자 자금 조달 흐름 해가지고, 자, 먼저 토지를 매입하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 분양이 들어가는데, 이 착공 분양이 들어갈 때, 10에서 30%의 자금을 PF 계약금과 이 분양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PF 대출을 통해서 30%를 조달합니다. 자, 그리고 준공하고 입주를 할 때 나머지 40에서 100%를 중도금과 잔금, 통상 70%를 조달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 자, 건설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거의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PF 대출과 이걸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F 대출이 막히고 이게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금 조달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공사가 안 됩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건설 사업자가 망할 수가 있겠죠.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책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최근의 시장 상황이에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했었죠. 그것도 빠르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도 당연히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인상을 했어요. 자, 빠르게 인상하다 보니까 정기 예적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집을 사거나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정기 예적금에 넣어놓고 높은 이자를 받자. 그래서 시중의 돈이 정기 예적금으로 몰립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시중의 돈이 정기 예적금으로 몰리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에는 돈이 몰리지가 않아요. 채권에 돈이 몰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 값이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값이 하락하니까 채권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겠죠? 채권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죠. 자, 그래서 채권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시장에 채권 수요는 감소됐지만 채권 공급은 계속 나오겠죠? 채권들이 또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이 어떤 레벨이 있냐면 국공채가 있고요. 은행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면 국공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은행채도 거의 국공채 수준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채예요. 그 회사채 안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지죠. 등급이. 근데 채권 수요가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하면 그 일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요? 당연히 신용등급 높은 곳으로 몰리겠죠. 그럼 어디로 몰린다? 국공채나 은행채로 몰리겠죠. 그죠? 그럼 회사채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채 가격이 급락하고 회사채 금리는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한 거예요. 자, 레고랜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는 공사를 설립해가지고 건설 자금을 조달합니다.
근데 이 건설 자금을 강원도가, 만약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못 갚으면 내가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급 보증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는 아이온 제1차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자산 유동화 기업화웅 ABCP를 2,050억 원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이걸 막 산 거죠. 투자자들이. 뭐 A 투자자, B 투자자, C 투자자들이 이걸 막 산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산 거예요? 자, 지자체인 강원도가 이걸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하니까 신용이 확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갚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강원도를 보고 이거 투자를 한 거잖아요. 2,050억 원, 그죠? 근데 갑자기 강원도가 나 이거 안 갚을 거야. 지급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본 그 채권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원도면 지자체고, 지자체면 거의 국공채 수준인데, 국공채가 제 돈을 못 갚는다고 해? 그러면은, 채권을 지금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그나마 일부 있었던 채권 수요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채권 수요 감소로 인해서,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이런 채권들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쪽은 그래도 일부, 채권 투자가 좀 몰렸었는데, 지금 국공채에 해당하는 강원도가 나는 못 갚겠다. 지급 보증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채권에 투자하면 위험하겠구나. 이런 심리가 퍼지겠죠. 그죠?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국공채에서 지금 돈을 못 갚는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데들은 더 못 갚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불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 아무도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중에 채권의 공급만 계속 늘어나고 채권에 대한 수요는 거의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와 그리고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여기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채권들을 신용등급 높은 위주로 해서 사주기로 합니다. 매수를 해요, 매수.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위기가 지금 좀 가라앉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과 정부와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들만 사주겠죠. 자, 그러면 회사채 중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특히 중소건설사들, 이런 회사채들은 사줄 수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회사채를 사줄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요. 그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중소건설사가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하겠어요? 없겠다 생각하겠어요? 없겠다 생각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소건설사 회사채는 더욱더 안 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이제 중소건설사들 중에서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 건설사들이 이 부동산 PF 대출도 결국에는 이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투자금을 모아서 이걸 대출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채권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채권에도 투자 수요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내가 부동산 PF 대출을 위한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난 투자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PF 대출이 안 되면 건설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면 공사가 계속 중단되겠죠. 공사가 계속 중단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건설회사는 뭐예요? 분양을 많이 해서 이익이 나야 건설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PF 대출이 안 돼서 공사가 계속 중단되게 되면 건설사에서 분양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다 방지해야 되잖아요. 거기 뭐다?
이 부동산 PF 대출이 다시 잘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자들의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좀 살아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부동산 PF 대출을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이 부동산 PF 대출을 해주려고 만든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은 누굴 보고 투자할 수 있겠어요? 나라에서 지급 보증하니까 나라를 보고 투자를 해줄 수가 있겠죠. 신뢰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신용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 PF 대출을 지금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을 계속 읽어보면, PF 대출 보증,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증 지원 확대,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 자, 현재 상황은 건설 사업자는 사업비 일부 통상 30%를 PF 대출 조달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 통상 70% 등으로 자녀 공정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착공 분양 과정에서 자, 계약금과 PF 대출로 해서 이 30%를 자금을 조달받고 나머지 준공 입주할 때 40에서 100%. 그래서 그거를 중도금과 잔금을 통해서 통상 70%를 조달받습니다. 근데 이 지금 PF 대출도 안 되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건설회사가 위기가 올 수가 있다. 부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나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 미흡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준공 후 미분양은 해주고 있고 준공 전 미분양은 지금 안 해주고 있다. 그 개선은 뭐냐면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5조 원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겠다. 자, 얼마 전까지는 준공 후 미분양만 가능했는데 준공 전 미분양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겠다. 근데 보증을 지원해주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보증할 테니까 이거 PF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건설사도 너네들도 지금 집이 잘 안 팔리면 분양가를 계속 할인해서라도 팔아라. 네. 니네도 자구적 노력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PF 대출 보증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증 규모 확대. 현재 상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주택금융공사 HF에서 주택 공급 사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PF 대출 보증 지원 중. 총 10조 원, 허그가 5조 원, HF가 5조 원에서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0월 23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개선할 건데 어떻게 개선하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회사채가 문제잖아요. 그죠? 국공채나 은행채 뭐 이런 그 신용등급이 높은 그런 채권들은 그냥 한국은행 그리고 정부, 금융기관들에서 이걸 사주고 있으니까 그럼 회사채만 지금 안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채를 안 사주고 있는데 회사채에서도 신용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등급이 높으니까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이런 데는 또 회사채를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중소건설사들 그런 건설사들은 얘네들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어. 얘는 사주지 마. 얘는 안 사. 얘네 거 안 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누구 거를 보증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중소 그 건설사들을 보증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한 게 중소형 사업장 등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발급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 중소건설사들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5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지금 확대를 한 거예요. 전체 보증 규모도 당초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필요시 허그 보증 배수 상향, 추가 출자 등을 통한 보증 여력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 물량의 원활한 집행 위해 금리, 심사 요건 합리적 완화, 보증 대상 요건 개편 주요 내용. 그래서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선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뭐 금리 요건도 해제해주고 뭐 준주택 복리시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 참고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자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은 결국 뭐예요? 건설사들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건설사들 살리기 위한 정책.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치 지원, 리치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자, 그러면 그 건설사들이 이렇게 분양을 하면 그러면 그런 분양하는 것들을 좀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자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매수자들 좀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자 이게 나온 겁니다. 현황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했는데요. 개선한 게 뭐냐면 리츠가 부동산 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자 50% 초과해서 20% 이상으로 그 기준점을 확 낮춰줬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그런 부동산 법인들이 그래도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에는 실물 부분입니다. 자, 안전진단, 평가 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연내 조기 마련. 현황 구조 안정성 비중 상향 50%,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등 규제 강화 이후 통과율이 크게 하락하며 정비 사업이 위축됐었다. 그동안에. 이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까지 상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를 개선해 주겠다. 평가 항목 조정, 그래서 예해서 50%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 통과하는 그런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향후 우리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 방안을 조기 마련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위축됐어도 향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 위축된 것 때문에 공급을 안 해버리면 그때 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매수자는 크게 증가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재건축을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예요. 안전진단 부분을. 그래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청약.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 분양 물량 분산 유도. 현황 주택 조기 공급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분양은 최근 2, 3년 내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려는 수요는 감소했는데 분양은 최근 2, 3년 내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 분양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나면 나중에 향후에 그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값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그게 금리 인상 시기와 같이 맞물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양 물량을 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기매각택지는 의무를 완화하겠다. 나와 있어요.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은 2024년까지 7만 4천에서 1만 5천 수준으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2022년, 23년은 아무래도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4년도까지는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해가지고 분양 물량을 분산해서
갑자기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 금리가 인상되는데 갑자기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서 주택가가 급락하는 그런 걸 막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임대사업제 정상화,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현황 20년 이후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지속 축소.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어요. 특히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했는데, 자, 개선은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리츠 등 전문 법인 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그래서 아까 리츠 부분에서 좀 그 부동산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느 정도 마련해주고, 이것도 등록 임대사업자를 좀 정상화해가지고 조금 그 부동산을 좀 살려는 그런 수요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가 좀 살아나게.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자, 금리는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오른 상황에서, 자, 고금리가 인플레이 잡힐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022년이면, 22년, 뭐 2023년, 2024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가격이 급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 의무를 폐지해가지고 분양 물량을 분산해서 요 구간에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74,000에서 15,000원 수준으로 조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가격이 고금리 상황에서 급락하지 않으려면 그나마 이거 사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매수 세력은 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 2022년, 23년, 24년 그 사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세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츠, 그 지분을 좀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를 조금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록 임대사업자 분들도 이분들이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수는 거의 없겠죠. 이게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등록 임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수요겠어요?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만약에 이걸 정상화 시킨다고 하면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겠죠. 월세. 그죠? 그 수요만 만약에 집을 살 겁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를 정상화하면.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 이 월세가 뭐보다 낮으면? 정기 예금, 적금 금리보다 만약에 이 월세가 낮으면 안 하겠죠. 정기 예적금 들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정기 예적금보다 월세가 낮은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월세를 받으려고 투자를 하겠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기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수익률보다.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좀 받아주는 매수 세력으로 만들기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만약에 2023년 그러니까 다음 달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음 달에 발표하면 뭐 23년부터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겠죠. 자, 그러면 23년부터 하면 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먹히려면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 저금리로 다시 들어가면서 정기 예적금보다 월세 수익률이 더 높아야, 그죠? 월세에서 높아야 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그때부터 그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이 등록 임대사업자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매수세가 크게 붙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만약에 못한다면 실수요자라도 집을 사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정상화해준다. 그래서 보면 규제지역,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했어요. 그래서 현황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지역을 운영 중이었는데, 개선해서 서울 및 연접 일부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규제지역 해제해준 부분은 여기입니다. 어디를 해제해줬냐면, 자,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경기도권인데 서울하고 거의 집값이 비슷한 그런 지역들이죠. 예, 그런 지역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 거래가 안 되면 지방 규제를 다 풀어줬는데 규제지역에서 풀어줬는데 거래가 안 되면 분명히 수도권을 규제지역을 풀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지역을 풀어줬는데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서울권을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근데 서울권을 규제를 풀어줄 것인데요. 서울권에서도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이 강남 3구는 제외하고 풀어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강남 3구는 끝까지 남겨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서울 것만 빼고 규제 지역을 대부분 해제한 거죠. 자, 그럼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규제 지역이 있고요. 자,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 된다 하면은, 자,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 대출이 비규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규제는 60%가 나와요. 물론 DSR 그 범위 내에서 60%가 나옵니다. 집값에. 자, 그 다음에 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대출이 나왔었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나와요? 70%가 나옵니다. 70% 나와요. 물론 DSR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되냐? 자, 다주택자인 경우는 일단 자,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 취득세가 그 비규제 지역이 되면 자, 2주택까지는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세율로 냅니다. 일반 세율. 2주택까지는. 그래서 그 주택을 하나 더 살 수가 있다. 내가 만약 1주택자면 주택을 하나 더 살 수가 있어요. 취득세 중과를 안 받고. 아시겠죠? 그 규제 지역은 당연히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도세 중과 대상이죠. 그죠? 근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로 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 부분이 그 뭐가 있냐면 그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5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1년간 유예를 해줬는데 그러면 내년 5월 이후가 되면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돼가지고 양도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집을 팔지 못하고 다시 집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규제 지역을 확 늘려버리면 규제 지역을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 내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더라도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 시장에. 집을 팔려고. 그럼 집을 팔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집을 살려는 수요가 없는데 집을 팔려는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비규제 지역을 푼 게 사람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규제 지역이 푼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매수자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을 풀어버리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좀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무주택자가 뭐 대출이 뭐 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집을 사면 좋은데, 지금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년에도 고금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일단 잡히기 때까지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무주택자들도 집을 당분간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규제를 풀면서 양도세 중과가 안 돼버리면 집을 팔려는 매물들은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더 조정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규제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액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지금 개선해 줍니다. 어떻게 개선해 주냐? 대출 규제, 기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연내 앞당겨 시행한다. 그래서 현황 및 개선해서 규제 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 일원한대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도 가액에 상관없이 50%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의 50%. 그리고 투기가 알리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 그러니까 15억 초과 아파트도 50%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DSR에 걸려있다. DSR 40% 걸려있다. 근데 이 DSR은, 이 DSR을 통해서 내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SR은 더욱 줄어들어서 대출은 더욱 안 나오는 상황이다. 대출이 오히려 더욱 줄었어요. 작년에 똑같은 소득인 사람이 작년에 대출을 안 받고 올해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DSR 때문에 대출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TV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DSR 40% 걸려가지고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건 이게 단일화 됐다. 큰 의미는 없다. 매수세를 살리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 12월 1일 내에 조기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생활 애로 해소해가지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 확대. 현황,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중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개선을 했어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도 나는 서울에 가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경기도에 와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 청약 60일 내에 예비 당첨자 명단이 파기됐는데 이거를 180일로 좀 늘려주고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 반복되어 불편이 초래했는데 이런 게 초래됐다고 해요. 미계약 발생 시. 그래서 180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 수도 대폭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야? 자, 지금 미분양이 나면 안 되잖아요. PF 대출 그것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가 지금 위험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좀 받아라. 청약을 좀 해서 분양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예. 네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네가 만약에 서울에 살아도 대구 와서 청약을 해라. 분양 받아라. 좀 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죠?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 현황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 방안 시행 중. 취득세 감면 200만 한도 금융 LTV 완화 70에서 80% 및 한도 확대 4억에서 6억 원. 이렇게 있었는데 개선은 실소유자 지원 확대 위에 취득세 감매 추정 예외 요건을 완화해줬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한도를 받으려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인데 이거
폐지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면율 50에서 100%인데 그냥 100% 해주겠다. 200만 한도였는데 한도도 없어졌어요. 그죠? 추징사유는 3개월 내에 그 입주 시 추징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요자한테 취득세가 좀 감면해 줄 테니까 야, 좀 사라. 생애 최초자들은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살까요? 그죠? 금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리. 예. 금리가 모든 걸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예요. 자, 다음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LTV 한도를 4억에서 6억으로 상향. 규제 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 경우 LTV 규제가 플러스 20%포인트 추가 완화되나 이와 함께 총액 한도도 별도로 설정. 4억 원. 근데 이걸 개선했어요. 개선해서 서민 실수요자 대상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다. 6억 원으로. 그러니까 그 서민 실수요자가 그 받을 수 있는 LTV 한도를 6억 원까지 확대해 줄 테니까 그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좀 사라. 네, 이겁니다. 네. 레이스를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청년 전세 특례 보증,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전세를 좀 전세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1억 원 정도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청년들한테 좀 지지를 받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현황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 2억 원 적용. 집주인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2억 원 초과 가능하나 규제 지역 주택가격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어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이 투기가 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한도는 2억 원을 제한했어. 2억 원만 해주겠다. 규제 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규제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다른 보유주택의 처분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 3주택 이상은 아예 대출 안 해주고. 이거 누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못 받는 얘기지, 못 받는 얘기.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개선해 줍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2억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기존 LTV DTI 틀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들어가겠죠. 기존 LTV DTI 틀 내에서 투기투가 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 맞추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해 주겠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좀 많이 늘려주는 거야?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야? 자, 지금 아까 우리 맨 앞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전세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역전세가 난다. 역전세.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역전세면 이제 우리가 전세를 놓을 때 2년을 일단 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원하면 5%만 인상하고 2년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전세가 내가 작년에 전세값이 가장 비쌀 때죠. 그죠? 작년에 내가 전세를 뭐 4억에 살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2억으로 떨어졌다 하면 작년에 그랬으면은 내년이죠. 2021년도가 최고 비쌀 때니까 만약에 내년이면 2023년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2억을 내줘야 돼요. 근데 난 다주택자야. 근데 다주택자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준대. 여기 나오잖아. 대출 제한.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 돈 못 빼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전세 보증금 빼가지고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또 싼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빼줘, 집주인이. 근데 집주인도 이거 전세 보증금 나 빼줄 돈 없다. 대출도 지금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가 뺏어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뺏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전세가 나가야 안 나가요? 근데 잘 안 나가죠. 그리고 이 전세 금액도 예전 가격으로 빼달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겠죠. 그죠? 그럼 이 세입자는 결국 어떻게 한다?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된다.
그럼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경매로 넘기는 물건들이 많을수록, 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들은 빨리 팔려고 하겠죠? 급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다, 급매물이. 이것 때문에. 이 역전세 때문에 2023년도 내년에, 자, 급매물이 지금 쏟아질 수 있어요, 급매물이. 근데 집을 살려는 수요는 지금 매수자는 지금 확 줄어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 이것 때문에 이 두 상황 때문에 내년에 2023년도에 집값이 지금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비규제 지역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나 양도세 중과 대상 아니네. 그럼 나 집 팔아야지. 집이 더 많이 나온다. 급매물이.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느 지역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질까요? 자,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지역 있죠? 그리고 거기 거의 오름폭이 없었던 지역, 이런 지역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내가 그 시세 차익 본 게 없는데. 시세 차익을 많이 번 지역들 있죠?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 그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나 이제 양도세 중과 대상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시세 차익 보려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급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언제? 내년에 2023년도에. 역전세가 나면서.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내년에 역전세가 나서 급매물이 쌓여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 폐지하고, 기존 LTV, D타이틀 내에서 관리하면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빼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역전세가 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현황,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 보증금 반환 보증 HF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대 1억 원으로 지원 수준 한정적.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역전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도 늘려주고, 뭐 크게는 아니지만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좀 많이 해준다. 이전보다. 이전에는 엄청 엄격한 조건들이 이렇게 많이 부과됐는데, 이런 조건들 없이 그냥 기존 LTV의 D타이틀 내에서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줘라. 그래야 경매로 물건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이 지금 급락하는 경착륙을 막으려고 지금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주택가격 연착륙을 만들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건설회사가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를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부동산이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고 급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대책에. 자, 그 다음에 주담대 채무조정.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산정한다. 현황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에 대해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시행.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사유, 실직, 폐업, 질병 등 채무조정 조치,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 상한, 원금 상한 유예. 개선, 매출의 급감, 금리 상승에 따른 상한 부담 급증으로 주담대 원리금 정상 상한이 곤란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을 적용한대.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질 거란 거 알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원리금 그 상한이 어려운 그런 차주들이 많이 생길 거란 걸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그런 사람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기존 정책 모기지와 통합한 신규 상품 출시. 현황, 안심전환 대출 요건은 완화, 2단계 접수 개시 중.
현 정책 모기 조건 비교. 대상 우대형 안심연한 대출은 대상은 1주택자예요. 주택가격은 4억에서 6억 원으로 올려줬어요. 원래 4억 원이었는데 6억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9억 원까지 올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출 한도는 4억 원일 때는 2억 5천, 6억 원일 때는 3억 6천이에요. 9억 원일 때는 더 높아지겠죠? 한 6억 원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득 한도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겠다. 소득이 높아도. 그냥 금리는 3.8에서 4% 고정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정금리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금자리론도 있죠. 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 조건부에서 6억 원일 거고 3억 6천. 소득 한도는 7천만 원 이내 4.25에서 4.55%. 적격 대출은 주택가격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 소득 한도 없음. 그 다음에 4.5에서 6.91% 이렇게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현황이에요, 현황. 내년에도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계속 반영이 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개선, 내년부터 안심연한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하겠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안심연한 대출도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왜 해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자,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했죠. 그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는? 15억 초과는 자, 대출이 아예 금지. 그죠? 그리고 자, 9억에서 15억 사이. 9억에서 15억 사이는 대출 20% 나왔어요. 20%. 그리고 9억 이하는 40%. 물론 실수요자 기준입니다. 실수요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투기가율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이것보다 조금 더 해줬어요. 그래도 15억 원 초과는 안 나왔고, 9억 원 초과해서 15억 이하는 뭐 30%.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인 경우 50% 이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 어디로 많이 몰렸을까요? 자, 9억 원 이하로 많이 몰렸겠죠. 그나마 대출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영끌족들이 이 9억 원 이하에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영끌족들이 몰린 그런 지역이 노도강, 9억 원 이하가 많이 몰려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샀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15억 초과 아파트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집을 막 대출이자가 부담돼서 금매로 뭐 내놓을 이유는 없어요. 그죠? 9억에서 15억 사이도 대출이 20%, 30%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죠? 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40%, 50% 받고 막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거 막 샀단 말이에요. 영끌족들이. 그러면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갔을 때는 어디가 가장 문제가 생기겠어요?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샀던 영끌족들의 대출 이자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변동금리. 이때 살 때.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고정금리를 해줘야 된다. 고정금리. 그래서 자, 안심전환 대출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이죠? 안심전환 대출. 안심전환 대출을 갈아타라.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출을 못 갚고 그렇게 되면 이 영끌족인 이 사람들이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줬겠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은행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9억 원 이하에 있는 이 사람들의 금리를 낮춰줘야 된다. 시장금리 반영해서 계속 올라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안심연한 대출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되게 금리가 올라가도 크게 폭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착륙 가격이 그냥 조정으로 그냥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여기 그 영끌족들의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이 나오게 된 거고 내년에는 그거를 9억 원까지 실행을 그 9억 원까지 그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왜 9억 원인지 아시겠죠? 요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보면 발표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왜 연착륙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그럼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거리를 활성화하는 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인데 거리를 활성화하겠다고 DSR 대출 규제 다 풀고 다주택자 세금 다 완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위기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이전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또 가격이 폭락하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연착륙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나온 거고 사실 이 연착륙보다는 더 큰 거는 건설회사 부도를 막으려고. 이게 주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하겠다. 등록 임대사업자 개편, 재건축 안전인단 개선 등 예고된 제도 개선 방안은 조속히 구체하여 세부 이행 방안 연내 발표하겠다. 부동산 관계장 간 회의를 통해 향후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이와 연관된 서민 금융 건설 업황, 자금 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 등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비된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 내년도 부동산 시장 여건 전망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현재 고금리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대출 이게 막히면서 이게 막힌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그게 도미노로 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도가 나지 않게 급하게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 경착륙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가 아닌 완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도 이제 정점을 치고 부동산 정책도 규제가 아닌 완화로 계속 바뀌어 간다면 다시 언젠가는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만약에 깜깜한 터널로 비유한다면 이 전까지는 터널의 초입 부분에 있었다면 지금은 터널의 한 중간 부분에 있어서 터널의 입구 부분과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와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도권 규제 지역을 이번에 다 해제했죠. 그 네 군데만 빼놓고, 서울과 인접한 네 군데만 빼놓고. 그래서 수도권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서울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할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서초, 송파 빼고 나머지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할 거야. 자, 그러면 규제 지역이 사라지면 물론 DSR은 계속 유지되지만 LTV는 일단 완화가 됩니다. 아예 못 15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받다가 50%는 받을 수 있게 되죠. 아무튼 LTV는 많이 완화가 된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무주택자는 서울까지 규제지역에서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임장을 자주 다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계속 기다리다가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DSR 규제가 풀리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풀리면 오히려 급매, 초급매 매물을 못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런 규제들이 다 풀리면 내가 지금 집하는 거 바보 아니야? 그럼 매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급매물,
급급 매물, 초급 매물, 지금 막 그런 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매물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까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미리 임장을 다니면서 이런 규제들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1주택자는 어떻게 되냐? 자, 1주택자는 일단 지금 집을 팔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 대출로 전환하고, 자, 고정금리로 이자를 내가면서 계속 버티십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터널의 초입 부분이 아니라 터널의 중간 부분 정도에 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터널의 입구까지는 예전보다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거의 터널의 초입에 있었는데 지금은 터널의 중간이기 때문에 터널의 입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마찬가지예요. DSR 규제가 풀리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나중에 만약 이런 게 더 완화되면 그때 거래가 갑자기 살아나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근데 지금 집을 팔면 어떻게 한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번 정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다음 달 1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나왔어요. 만약에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를 발표하면 자, 등록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이 생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속 버티십시오. 언제까지? 터널의 마지막 부분에 올 때까지. 그래서 다시 밝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십시오.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DSR 규제가 풀리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 이런 게 한꺼번에 완화되면 그때 거래가 살아나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텐데 지금 집을 팔면 후회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집을 팔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집을 싸게 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팔 때는 지났고 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완화로 가고 있고, 자, 부동산 경기도 경기 침체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